당신은 지금까지 사랑을 잘못 찾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연애 조언서를 읽고 외모를 가꾸고 완벽한 데이트 코스를 준비하며 누군가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애써왔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을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바로 당신 자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연애 기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진정한 사랑을 만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내적 여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심리학의 거장칼 융은 인간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일어나는 무의식적 투사에 대해 깊이 연구했습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끌리는 이유, 그리고 왜 어떤 관계는 깊은 상처를 남기고 어떤 관계는 서로를 성장시키는지에 대한 비밀이 바로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과의 관계에서 반복되는 패턴이 있지 않았나요? 35살의 미영 씨는 항상 자신을 필요로 하는 남자들에게 끌렸습니다. 그녀는 상대방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상처를 치유해주는 역할을 하며 사랑받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지쳐갔고 정작 자신을 진정으로 보살펴주는 사람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영 씨는 자신도 모르게 자기 안에 상처받은 부분을 타인을 통해 치유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구원자 역할을 함으로써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받으려 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한 투사의 메커니즘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 사랑하지 못한 부분을 타인에게 투사하며 그들을 통해 자신을 완성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존이며 집착이고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완전한 두 개의 존재가 만나 더 큰 완전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완전함은 다른 누군가가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당신 자신이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충분히 사랑할 때 당신은 더 이상 타인에게 자신의 빈 공간을 채워달라고 요구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당신의 충만함이 자연스럽게 흘러나가 같은 충만함을 가진 사람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탐구할 자기 사랑의 힘입니다. 지금부터 당신과 함께 이 깊고도 아름다운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참으로 신비로운 곳입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수많은 감정과 욕구, 그리고 상처들이 그곳에서 우리의 선택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칼 융의 분석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연인을 선택하는 과정은 단순히 호감이나 매력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무의식 깊숙한 곳에서 일어나는 복잡하고 정교한 심리적 메커니즘의 결과입니다. 융은 인간 정신을 의식과 개인 무의식, 그리고 집단 무의식의 층위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개인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그림자와 아니마 아니무스라는 원형적 요소들이 우리의 사랑 패턴을 결정짓는 핵심적 역할을 합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자신의 모습들이고 아니마와 아니무스는 각각 남성과 여성 안에 존재하는 이성적 요소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한눈에 반하거나 강렬한 끌림을 느낄 때 그것은 대부분 이러한 무의식적 원형들이 상대방에게 투사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여성이 강하고 카리스마 있는 남성에게 끌린다면 그것은 그녀 안에 아니무스가 투사된 것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남성이 부드럽고 신비로운 여성에게 매혹당한다면 그의 아니마가 작동한 것이겠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투사가 일시적이라는 점입니다. 처음에 강렬한 끌림이 시간이 지나면서 실망과 갈등으로 바뀌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투사한 이상적 이미지와 실제 그 사람의 모습 사이에 괴리가 드러나면서 환상이 깨지는 것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을 원망하거나 자신이 잘못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진정한 문제는 우리가 자신의 무의식적 욕구와 상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타인을 통해 그것들을 해결하려 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자기 결핍을 채우려는 욕구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사랑을 단순히 자신을 아끼고 좋게 생각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자기 사랑은 훨씬 깊고 복합적인 과정입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자기 사랑은 자신의 전체성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체성이란 우리의 밝은 면뿐만 아니라 어두운 면, 즉 그림자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보통 자신의 좋은 면만 사랑하려 합니다. 착하고 똑똑하고 아름다운 모습만 인정하고 받아들이려 하죠. 하지만 우리 안에는 분명히 질투심, 분노, 욕망, 두려움 같은 어두운 감정들도 존재합니다. 진정한 자기 사랑은 이러한 어두운 부분까지도 나의 일부로 인정하고 통합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수진 씨는 항상 완벽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화난 모습을 보이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고 항상 상냥하고 이해심 많은 사람으로 보이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녀가 끌리는 남성들은 대부분 감정 표현이 직접적이고 때로는 거칠기까지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녀가 억압한 자신의 분노와 직접성이 그들에게 투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표현하지 못하는 감정들을 상대방을 통해 대리 경험하려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런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의 직접적인 감정 표현에 끌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자신에게 향할 때는 견디기 어려워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상대방을 변화시키려 애쓰거나 관계를 포기하는 패턴을 반복했습니다. 이 패턴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수진 씨가 자신 안의 분노와 직접성을 인정하고 건전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자기 사랑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이런 자기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끌리는 사람들의 패턴을 관찰해보고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의 억압된 부분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때로 불편하고 어려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부정해온 자신의 모습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 없이는 진정한 성장도 건강한 사랑도 불가능합니다. 융근 개성화 과정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런 자기 통합의 여정을 설명했습니다. 개성화란 의식과 무의식을 통합하여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그림자를 인정하고 통합하며 아니마나 아니무스와 건전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내적 통합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과 진정으로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자기 사랑의 두 번째 단계는 자기 돌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스파에 가거나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자신의 감정적 정신적 필요를 알아차리고 적절히 채워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에서 상대방에게 자신의 필요를 충족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보호받고 싶어 하죠. 하지만 이런 필요들은 근본적으로 자신이 스스로에게 줄 수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타인이 줄 수 있는 사랑은 우리 내면의 사랑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보너스일 뿐 필수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인정 욕구가 강한 사람은 상대방의 칭찬이나 관심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바쁘거나 관심을 다른 곳에 두면 불안해하고 더 많은 관심을 받기 위해 자신을 과도하게 희생하거나 조작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기 사랑이 충분한 사람은 타인의 인정을 받으면 기쁘지만 받지 못해도 자신의 가치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기 돌봄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감정적 돌봄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슬플 때는 슬픔을 느끼고, 화날 때는 화를 인정하며, 기쁠 때는 기쁨을 만끽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말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주려는지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신체적 돌봄입니다. 우리의 몸은 마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 건강한 식단, 적절한 운동은 단순히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랑의 표현입니다. 또한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피곤할 때 쉬고 배고플 때 먹으며 몸이 불편할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행위입니다. 정신적 돌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좋은 생각의 양식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좋은 책을 읽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며 창조적인 활동을 하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한 자신과의 대화, 즉 내적 대화의 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신을 비난하고 질책하는 대신 격려하고 위로하는 내적 목소리를 기르는 것입니다. 영적 돌봄은 자신만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것일 수도 있고 철학적인 것일 수도 있으며 단순히 자연과의 교감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더 큰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며 삶의 의미를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의 세 번째 단계는 경계 설정입니다. 건강한 경계는 건강한 관계의 필수 요소입니다. 경계란 내가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고 어디서부터 허용할 수 없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경계를 무너뜨리거나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경계 설정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거절당하거나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명확한 경계가 있을 때 오히려 더 진정한 관계가 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나의 진짜 의사와 감정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맞춰주거나 참는 관계보다는 솔직한 소통이 가능한 관계가 훨씬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합니다. 경계 설정의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입니다. 무엇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지, 어떤 행동을 받아들일 수 없는지를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를 상대방에게 명확하고 정중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이 설정한 경계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경희 씨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녀는 연인이 약속 시간을 자주 어기는 것에 대해 화가 났지만 갈등을 피하고 싶어서 계속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서 그녀의 분노는 쌓여갔고 결국 작은 일에도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처음부터 시간 약속의 중요성을 분명히 표현하고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의 결과를 명확히 했다면 어땠을까요? 상대방도 그녀의 가치관을 이해하고 존중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건강한 경계는 벽이 아니라 문과 같습니다. 필요에 따라 열고 닫을 수 있으며 서로를 보호하면서도 교류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런 경계가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도 상대방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자기 사랑의 네 번째 단계는 자기 성장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에서 상대방이 자신을 변화시켜 주길 기대합니다. 상대방의 사랑으로 자신의 불안이 사라지고 자존감이 높아지며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는 상대방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자신을 수동적인 위치에 놓게 됩니다. 진정한 자기 사랑은 자신의 성장과 변화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하는 사람의 지지와 격려는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상처를 치유하며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은 자신의 몫입니다. 이것은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의 지지를 구하는 것이 오히려 자기 사랑의 표현입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의 주체가 자신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트라우마로 인해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사람이 연인에게 계속해서 사랑한다는 확신을 요구하고 조금이라도 거리감을 느끼면 불안해한다면 어떨까요? 연인이 아무리 사랑을 표현해도 그 불안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불안의 뿌리는 과거의 상처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자신의 불안의 근원을 이해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트라우마를 치유해 나간다면 어떨까요? 점차 자신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타인의 사랑에 의존하지 않는 안정감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적 안정감이 생겼을 때 오히려 더 건강하고 깊은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자기 성장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은 또한 자신의 실수와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실수를 하고 때로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실수를 인정하고 그로부터 배우며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의 성장에 책임감을 갖는 사람은 상대방을 변화시키려 들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이 먼저 변화함으로써 관계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상대방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쳐 자연스럽게 서로가 성장하는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자기 사랑이 충분해졌을 때 나타나는 변화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관계에서의 절박함이 사라집니다. 자기 사랑이 부족한 사람은 관계에 매달립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떠날까봐 전전긍긍하며 상대방의 기분에 따라 자신의 감정이 좌우됩니다. 하지만 자기 사랑이 충분한 사람은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만 그것에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의존시키지 않습니다. 이런 변화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상대방은 더 이상 당신을 떠날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당신의 감정 상태에 대한 책임감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 결과 오히려 당신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 하게 됩니다. 건강한 독립성은 더 깊은 친밀감을 가능하게 하는 역설적 현상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선택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이 부족할 때는 주로 자신의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외로움을 달래줄 사람, 자신을 특별하게 느끼게 해줄 사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사람 등을 기준으로 상대방을 평가합니다. 하지만 자기 사랑이 충분해지면 이런 기준들이 바뀝니다. 자기 사랑이 충분한 사람은 상대방의 인격적 성숙도, 가치관의 일치,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 등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신의 기본적인 필요들은 스스로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에서는 더 깊고 의미 있는 것들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수 씨의 변화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과거의 민수 씨는 자신을 특별하게 대해주는 여성들에게 끌렸습니다. 자신만을 바라보고 자신에게 모든 관심을 쏟는 사람들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이런 관계가 숨막힌다고 느꼈습니다. 상대방의 과도한 관심과 의존이 부담스러워졌고 자신도 모르게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성찰과 성장을 통해 자기 사랑을 기른 후 민수 씨의 선택 기준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취미와 관심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와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여성에게 끌리게 되었습니다. 서로에게만 의존하는 관계가 아니라 각자의 개성을 유지하면서도 서로를 더 풍성하게 해주는 관계를 추구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갈등을 다루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이 부족한 사람은 갈등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갈등이 관계의 끝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기 사랑이 충분한 사람은 갈등을 성장의 기회로 봅니다. 갈등을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관계를 더 견고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갈등 상황에서도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방어하기보다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솔직하게 표현하면서도 상대방의 감정과 욕구도 존중합니다. 그리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네 번째 변화는 사랑을 주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이 부족한 사람의 사랑은 종종 조건적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행동할 때만 사랑을 표현하거나 자신의 사랑에 대한 보답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자기 사랑이 충분한 사람의 사랑은 더 무조건적입니다. 물론 여기서 무조건적이라는 것이 상대방의 모든 행동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건강한 경계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사랑이 상대방의 행동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상대방이 실수를 하거나 부족한 모습을 보여도 그 사람 자체에 대한 사랑과 존중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랑은 상대방에게 안전감을 제공합니다. 상대방은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안정감 속에서 오히려 더 좋은 모습으로 성장할 동기를 갖게 됩니다. 다섯 번째 변화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이 부족한 사람은 관계의 미래에 대해 끊임없이 걱정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계속 사랑할까? 우리 관계가 얼마나 오래 갈까? 결혼까지 갈 수 있을까? 등등의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자기 사랑이 충분한 사람은 현재의 관계 자체를 즐길 수 있습니다. 물론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대화가 필요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불안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건설적인 논의가 됩니다. 그리고 설령 관계가 끝나게 되더라도 그것이 자신의 존재 가치까지 흔들지는 않는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변화는 타인과의 비교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이 부족한 사람은 자신의 연인을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더 잘생긴 사람, 더 능력 있는 사람, 더 부유한 사람을 보면 자신의 선택이 맞는지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기 사랑이 충분한 사람은 자신만의 기준과 가치를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타인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의 외적 조건보다는 함께 있을 때 느끼는 편안함,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 가치관의 일치 등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이런 기준은
타인과 비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 자체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7번째 변화는 성장지향적인 관계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이 충분한 사람들은 관계를 통해 서로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상대방의 꿈과 목표를 지지하고 서로의 성장을 격려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일시적인 거리감이나 어려움을 만들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서로가 서로의 성장 파트너가 됩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서로를 지지하고 성취를 이뤘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 줍니다. 그리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할 때도 사랑과 배려의 마음으로 합니다. 자기 사랑이 충분한 사람들이 만드는 관계의 또 다른 특징은 균형감입니다. 이들은 관계와 개인의 삶 사이에 건강한 균형을 유지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도 소중히 여깁니다. 친구들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취미나 일에 대한 열정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균형감은 관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각자가 다양한 경험과 성장을 통해 더 흥미로운 사람이 되고 그것이 관계의 신선함과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또한 상대방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방지하여 관계를 더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융의 분석 심리학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 시지지 현상도 이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지지란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를 뜻하는데 융은 이것이 우리의 내적 상태와 외적 현실이 조화를 이룰 때 나타난다고 보았습니다. 자기 사랑이 충분한 사람들이 종종 우연히 좋은 사람을 만나거나 뜻하지 않게 좋은 기회를 얻는 것도 이런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내적으로 조화롭고 균형 잡힌 사람은 자연스럽게 같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과 상황들을 끌어당깁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사랑이 올바른 사람을 끌어당긴다는 원리의 심층적 메커니즘입니다. 하지만 자기 사랑을 기르는 과정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개인보다는 관계를 우선시하는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특히 여성들에게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미덕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압력 속에서 자기 사랑의 길을 걷는 것은 때로 외롭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사랑을 기르는 과정에서 기존의 관계들이 변화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상대방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던 사람이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기 시작하면 상대방은 처음에 당황하거나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필요한 과정입니다.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나의 성장과 변화를 지지해 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 관계는 애초에 건강하지 않았던 것일 수 있습니다. 자기 사랑의 여정에서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어려움은 내적 비판자의 목소리입니다.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우리를 비판하고 평가하는 내적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 목소리는 보통 어린 시절의 경험이나 사회적 조건화를 통해 형성되는데 자기 사랑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이 내적 비판자는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려고 할 때마다 다양한 이유를 대며 방해합니다. 네가 무슨 자격으로 자신을 사랑하느냐? 아직 부족한 것이 너무 많지 않느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으냐? 등등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런 목소리에 맞서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내적 비판자의 목소리를 다루는 첫 번째 방법은 그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 목소리가 나의 진짜 목소리가 아니라 과거의 경험이나 사회적 조건화에서 나온 것임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목소리에 대응하는 자애로운 내적 목소리를 기르는 것입니다. 마치 친한 친구를 위로하듯이 자신에게 따뜻하고 격려하는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적 비판자가 너는 충분히 예쁘지 않아라고 말할 때 자애로운 목소리는 외모는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야. 나에게는 다른 많은 좋은 점들이 있어라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연습을 꾸준히 하다 보면 점차 자애로운 목소리가 더 강해지고 내적 비판자의 힘은 약해집니다. 자기 사랑을 기르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기 쓰기입니다. 하루의 끝에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정리하며 글로 써보는 것은 자기 인식을 높이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특히 감사 일기를 쓰는 것은 자신의 긍정적인 면에 주목하게 해줍니다. 매일 3가지씩 감사한 일을 적어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많은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명상과 마음 챙김 연습도 자기 사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능력을 기릅니다.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단순히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자신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음 챙김은 현재 순간에 집중하게 해주어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게 도와줍니다. 자기 대화법도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자신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대화의 내용이 종종 부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을 기르기 위해서는 이 내적 대화의 패턴을 바꿔야 합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말 대신 격려하는 말을, 절망적인 전망 대신 희망적인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창조적 활동도 자기 사랑을 기르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만들거나 글을 쓰는 등의 활동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고 탐구할 수 있습니다. 창조적 활동은 우리에게 성취감을 주고 자신의 독특한 재능과 가능성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신체 활동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통해 분비되는 엔도르핀은 자연스럽게 기분을 좋게 하고 자신감을 높여줍니다. 또한 운동을 통해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는 경험은 자기 효능감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회적 관계도 자기 사랑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은 자기 가치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끊임없이 비판하거나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깊은 상처나 트라우마가 있다면 심리 상담사나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자기 사랑의 여정에서 중요한 것은 완벽함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후퇴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어려운 시기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들도 모두 성장의 일부입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노력하고 자신에게 인내심을 갖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이 올바른 사람을 끌어당긴다는 것에 실제 사례들을 보겠습니다. 정화 씨는 30대 중반까지 연애할 때마다 상대방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상대방의 관심과 사랑을 확인받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고 조금이라도 소홀히 대받으면 불안해했습니다. 이런 패턴 때문에 대부분의 관계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화 씨는 어느 순간 이 패턴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심리 상담을 받으며 자신의 불안의 뿌리를 탐구했고 어린 시절 정서적으로 불안정했던 가정 환경이 현재의 관계 패턴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자기 사랑을 기르는 데 집중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웠고 자신의 취미와 관심사를 개발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더 깊게 발전시켰고 자신만의 생활 리듬을 만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사랑과 지지의 메시지를 보내는 연습을 꾸준히 했습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난 후 정화 씨가 만난 현재의 남편은 이전에 그녀가 끌렸던 남성들과는 완전히 다른 타입이었습니다. 그는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었고 그녀의 독립성을 존중했으며 서로에게 의존하기보다는 함께 성장해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정화 씨 역시 더 이상 상대방에게 끊임없는 확신을 요구하지 않았고 대신 서로를 신뢰하고 지지하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갔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태호 씨는 오랫동안 자신의 성취나 소유물로 여성들의 관심을 끌려고 했습니다. 좋은 직장, 멋진 차, 비싼 레스토랑에서의 데이트 등으로 상대방에게 어필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만난 관계들은 항상 피상적이었고 깊은 감정적 연결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태호 씨는 자신이 진짜로는 누구인지, 외적인 조건들을 제외하고 나면 무엇이 남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정작 자신은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태호 씨는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것들,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 그리고 꿈꾸는 것들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수하게 자신을 위해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변화 이후 태호 씨가 만난 여성은 그의 외적 조건보다는 그의 진정성과 내면의 깊이에 끌렸습니다. 그녀 역시 자신만의 가치관과 꿈을 가진 독립적인 사람이었고 서로의 성장을 지지하는 파트너십을 원했습니다. 태호 씨는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모습으로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보여주는 것은 자기 사랑이 단순히 개인적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더 건강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바탕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신과 비슷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을 끌어당기고 그 결과 서로를 더욱 성장시키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기 사랑을 연애의 수단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 자기 사랑을 기르겠다는 동기는 결국 다시 외적 목적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기 사랑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습니다. 설령 평생 혼자 살게 되더라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은 또한 이기주의와는 다릅니다. 진정한 자기 사랑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 타인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인정하는 만큼 타인의 감정과 욕구도 존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이 충분한 사람들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상호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합니다. 이제 자기 사랑의 여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구체적인 변화들을 시간 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기 사랑의 초기 단계에서는 주로 자기 인식이 높아집니다. 자신의 감정 욕구, 가치관 등을 더 명확히 알게 되고 자신의 행동 패턴과 그 원인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때로는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식이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중기 단계에서는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건강하지 않은 관계나 상황에서 벗어나기 시작하고 자신에게 좋은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변화를 지지하고 축하해 주지만 어떤 사람들은 불편해하거나 저항할 수도 있습니다. 후기 단계에서는 새로운 자신이 안정화됩니다. 자기 사랑이 자연스러운 상태가 되고 이전의 부정적인 패턴들이 크게 약화됩니다. 이때부터 진정으로 건강한 관계들이 자연스럽게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연애 관계뿐만 아니라 친구 관계, 가족 관계, 직장 관계 등 모든 영역에서 질적인 향상이 나타납니다. 자기 사랑의 여정은 평생에 걸친 과정입니다. 완전한 자기 사랑에 도달한 후에는 더 이상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삶은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가져오고 우리는 그때마다 자기 사랑을 더욱 깊게 해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부담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사랑이 충분해질수록 이런 과정 자체가 즐거움과 의미를 주게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 자기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특별한 의미도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는 집단의 조화와 타인에 대한 배려를 중시해 왔습니다. 이런 가치들은 분명 소중하지만 때로는 개인의 자아 실현이나 자기 사랑을 억압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여성들에게는 희생과 헌신을 미덕으로 여기는 문화적 압력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개인의 행복과 자아 실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기 사랑은 타인에 대한 배려와 모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제대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타인도 더 건전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자신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 타인의 경계도 존중하고 타인을 진정으로 배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 사회의 경쟁적 문화에서 자기 사랑을 기르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남들과의 비교를 통해서만 평가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자기 사랑이 충분한 사람은 이런 비교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기준과 가치를 갖고 자신만의 속도로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연애와 결혼에 대한 사회적 압력도